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주일 만에 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공부 많이 하셨고, 종이를 한번 봤어요. 강의를 한번 봤어요? 지금 어느 정도 이해되고 있어? 우리 하는 강의 내용들은. 댓글 기준으로 봤을 때. 70? 70?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한 거예요. 지금 처음 보는 거잖아. 예. 그 정도 치고 70%를 소화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잘 가르쳤다는 거죠. 농담이고요. 학생이 잘 배웠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죠? 과학적 관리. 아니, 무슨 소리야. 과학적 관리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배웠지. 지난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배웠잖아. 행정학 단원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래. 나 정말 정책학에 대해서 배웠어.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정책 개념, 무슨 정책 의제 설정 과정, 모형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배웠었잖아요. 70%라며. 자, 어쨌든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인 이번에는 조직론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할 거예요. 조직론. 자,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지는 요 숙지를 기본적으로 하시고, 자, 조직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시간에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행정이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히 언급을 드렸었죠. 행정이란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하는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력적 활동. 맞아요.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인간의 협력적 활동을 행정이라고 정의를 내렸어.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를 내린 행정의 개념이에요. 행정이라는 거는 인간의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인간의 협력적 활동이다라는 게 기본 행정의 개념인데요. 협력적 활동이라는 거는 이 말에서 뭘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협력적 활동이라는 거는 인간 혼자서 행정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반드시 인간의 어떤 협력체, 협력 조직이 만들어져 있어야 행정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게, 이 표현을 보고서도 기본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인간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래서 행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조직. 그거를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우는 조직론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핵심 개념인 거예요. 자, 행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혼자서는 수행할 수가 없다. 협력적 활동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집합체, 다른 말로 이제 조직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를 기본 전제로 하고요. 그럼 조직이 도대체 뭐고, 어떤 형태의 조직 유형이 있고,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맞고, 그리고 앞으로의 조직은 또 어떻게 변형되어서 만들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배울 거예요. 자, 여기 우리 교재를 잠깐 보시면은, 자, 1절에 조직의 의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분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조직이라는 거는, 개념 정의 그대로 공동의 목적 달성을 하는 게 조직의 목표예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집합체, 그러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회적 단위,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특성 중에 목표 지향성이라는 특성을 갖겠죠. 목표를 지향하도록 되어 있어, 조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어떤 구성원들끼리 만들어진 하나의 조직의 구조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체계화된 조직 구조와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이는 게 조직의 특성,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직이라는 건, 자, 하나의 뭐가 존재해요? 경계라는 게 존재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조직 내부랑 외부를 가르는, 하나의 경계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조직마다 설정이 되게 마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직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계가 존재한다 라는 것도 조직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조직은
조직 자체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뭐의 영향을 받도록 될 수밖에 없어요?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조직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조직뿐만 아니라 조직 밖에 있는 외부 환경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까지도 우리는 반드시 같이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조직의 또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 조직은 그냥 한번 일회적으로 만들어졌다가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죠. 조직은 항상 계속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을 가져요. 그거를 조직의 계속성 이렇게도 부른다는 거죠. 자, 일단 거기서 조직의 의의랑 특성 간단히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웬 학자가 나오죠? 디 왈도라는 학자는 자, 조직을 크게 나눠서 이렇게 세 가지 조직의 유형이 있다라고 분류를 했어요. 자, 디 왈도의 조직의 분류. 자, 이것도 종종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맨 처음에 등장했던 조직의 유형을 그냥 뭉뚱그려서 고전적 조직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전적 조직. 자, 맨 처음에 등장했던 가장 이제 고전적인 형태를 갖는 조직, 그걸 이제 같이 뭉뚱그려서 고전적 조직 형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조직이 이제 시대 순으로 등장한 이제 조직의 특징들을 배우는 거예요. 고전적 조직 이후에는 고전적 조직의 약간의 이제 개념이 수정이 돼서 만들어진 신고전적 조직이라는 이제 조직 개념이 정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가장 최신 조직의 형태를 뭐라 그러냐면은 현대적 조직 이렇게 해서 자, 조직을 디 왈도라는 학자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조직이 존재한다 라고 구분을 했다는 거죠. 자, 시대순으로 맨 처음에 등장했던 조직이 고전적 조직 형태. 그 다음에 고전적 조직에서 약간의 이제 수정이 가해진 신고전적 조직. 자, 근데 여기까지는 둘 다 신이 붙었다 뿐이지 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전적 조직의 형태인 거예요. 자, 공통점은 둘 다 원래 이제 구고전적 조직이던 신고전적 조직이던 결국 고전적 조직의 형태다. 자, 그 다음에 얘와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등장한 게 바로 현대적 조직의 형태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고전적 조직이랑 현대적 조직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뭐냐면은 환경과의 관련성을 이때까지는 고려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폐쇄적 조직 이론이에요. 자, 근데 이때부터는 아니다. 조직이라는 건 반드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도 수정될 수 있고 조직의 어떤 관리 방식이나 운영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환경과의 관련성을 고려한 조직 형태, 그걸 이제 현대적 조직이라고 하고요. 폐쇄적의 반대말 뭐예요? 개방적. 그렇지. 개방적 이론. 개방적 조직 이론. 자, 그래서 특징을 그냥 단적으로 하나만 들라고 하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예요. 고전적 조직과 현대적 조직을 나누는 기준은 환경을 고려했느냐, 고려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환경을 고려 안 했으면 폐쇄적 조직 이론. 반면에 환경을 고려했으면 개방적 조직 이론. 그걸 기준으로 현대적 조직 이론이랑 고전적 조직 이론을 나눈다. 요거 이 중요한 걸 해냈지 말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 요거 하나 딱 새겨두세요. 목이 타는구만. 자, 우리 첫 1단원 때 행정에 이제 접근 방법 할 때, 행정이 이제 처음으로 태동되기 시작한 게 한 1880년대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행정관리설, 행정관리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처음에 이제 행정학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배웠던 학설,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렇지.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괜찮아, 지금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걸, 중점적으로 배웠죠. 행정관리론 중에서도. 자, 그 다음에 등장이 뭐였어요? 1920년대 정도. 행정관리론, 크게 보면 행정관리론이 하나지만,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20년대 대표적인 접근 방법, 그렇지. 인간관계론. 자, 그 다음에 등장했던 게 한 1950년대, 40년대 뭐였대? 득세했던, 그렇지. 행태주의론, 이런 게 있었고요. 행태주의론. 자, 우리 여기까지 중점을 두고 했었죠. 그 다음에 1960년대, 지난번에 이제 정책학 할 때 잠깐 언급을 드렸던 행태주의의 약간 이제 수정된 내용의 그렇지. 후기 행태주의. 역시 1등 학생. 후기 행태주의고, 자, 이거를 이제 토대로 등장하게 된 게 무슨 행정론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말도 안 돼. 후기 행태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등장한 새로운 행정의 접근법이 있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1960년대에 미국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흑인폭동, 반전 시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그 미국 사회의 사회적 문제점을 행태주의는 해결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정작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학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무슨 행정론? 그렇지. 야, 1등 학생 바꿔. 그럼 우리는 2등 학생, 이제부터 2등 학생이야. 행정직도 아니지만 태용 씨는 어쨌든 잘 기억하고 계시네. 그거를 신행정론이라고 했잖아요. 후기 행태주의를 기반으로 등장했던. 자, 지금 이제 골격을 자꾸 이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체계가 머릿속에 있어야 이게 어느 내용들이랑 연결이 되는지가 머릿속에 선명해지거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아시면 돼. 후기 행태주의와 신행정론이 등장을 한 게 1960년대, 1960년대 특히 미국의 사회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니까 그거를 행정이 해결을 해줘야 된다.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등장을 한 게 신행정론. 그래서 신행정론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으로 만든 게 바로 정책이다라고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쵸? 정책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책? 정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정책이라고 했죠. 이럴 줄 알았어. 이거 할 때 졸았어. 사실 이거 할 때 졸았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거를 왜 다시 언급을 드렸냐면 이 흐름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 고전적 조직 형태라는 거는 바로 1880년대 과학적 관리론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조직의 형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 조직이라는 거 언제 한 1880년대에 만들어졌던 과학적 관리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했던 조직 형태를 말한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이걸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신고전적 조직 이론은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나왔던 행정학 접근 방법이겠죠. 자, 요거는 인간관계론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현대적 조직 이론이라는 거는 그 이후에 나왔던 접근 방법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환경과의 관련성을 고려한 모든 이제 접근 방법들은 다 여기 현대적 조직 이론에 다 묶여 있어. 그러니까 현대적 조직 이론은 상당히 범위가 넓은 거죠. 그렇게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고, 고전과 신고전을 나누는 기준은 과학적 관리론이냐 인간관계론이냐 요거에 따라서 나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일단은. 자, 그래서 관련 이론 보시면은 거기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관련 이론은 과학적 관리론과 관련 있죠. 옆에 신고전적 조직 이론은 인간관계론과 관련. 자,
그 다음에 행정, 행태론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신고전적 조직 이론은. 왜냐하면 행태주의라는 거는 지난번에 정리를 했지만 폐쇄적 이론이었잖아. 얘는 그냥 인간의 어떤 행태를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연구하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연구의 대상으로 삼자.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환경과의 관련성을 전혀 고려 안 한 폐쇄적 조직 이론이었으니까 여기까지 행태주의까지도 포함이 돼요. 자, 그래서 인간관계론과 행태론이 대표적이고 현대적 조직 이론은 우리가 이제 다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안 드리는 건데 체제 이론이라는 거는 잠깐 소개를 했을 텐데 체제 이론은 환경과의 관련성을 고려한 개방적 이론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현대적 조직 이론, 체제 이론부터는 현대적 조직 이론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요 흐름과 요 조직의 흐름, 요게 정리가 되시죠? 매치만 시키시면 돼요. 과학적 관리론인지 인간관계론인지. 자, 그래서 옛날에는 조직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조직의 어떤 공식적인 구조, 이런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 구조. 자, 조직의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작업을 뭐 어떻게 분담을 하고, 명령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서 구조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인간관계론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어요? 비공식적. 맞아. 이거는 맞아. 좋은 지적이에요. 공식적 구조예요, 공식적 구조. 다시 1등 학생으로 격상. 공식적 구조. 공식적 구조를 얘기했는데, 자, 인간관계론에서는 비공식적 구조. 자, 그 다음에, 이 비공식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인간을 가장 중요한, 조직의 변수로 삼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전적 조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공식적인 조직의 구조. 반면에 신고전적 조직 이론에서는 비공식적 구조, 그 다음에 그걸 만드는 주체가 되는 인간,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근데 마지막으로 현대적 조직 이론에서는 아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다고요? 환경이었다는 거죠. 환경. 자,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표현은,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을 해도 돼요. 고전적 조직은 구조, 공식적 구조, 신고전적 이론은 인간 혹은 비공식적인 구조. 그 다음에 현대적 조직 이론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환경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했었는데, 능률성이라는 행정 이념을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기계적 능률성이랑, 그 다음에, 사회적 능률성, 맞아. 자, 근데 과학적 관리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능률성은 무슨 능률성이었어요? 그렇지. 기계적 능률성. 기계적 능률성이 뭐였어요? 얘기를 해봐. 빨리 하는 능력이나 효율 이런 거? 뭐와 뭐의 비율? 편익과. 그렇지. 비용과 편익의. 편익의 비율. 그거를 따지는 게 기계적 능률성이라고 했잖아. 예.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게 기계적 능률성이라는 개념이었고, 사회적 능률성은 얼마나 인간의 감정, 민주성,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가. 그게 이제 사회적 능률성의 개념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는, 자, 여기 표 안에 있는 내용들 있죠. 사실 이 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다 이제 일일이 지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근데 지금은 이거 완벽하게 숙지 못하셔도 좋아요. 왜냐면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보면은 확실하게 눈에 정리가 되거든. 자, 기계적 능률성을 중요시했던 고전적 조직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론의 바탕을 두고 사회적 능률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신고전적 조직 이론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자, 근데 현대적 조직 이론은 능률성의 개념만으로는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 게 현대적 조직 이론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이것도 저번 시간에 중요하다고 몇 번 언급을 드린 건데, 인간관. 기억나죠, 인간관? 경제. 인간 어떻게 보느냐? 근데, 맞아요. 과학적 관리론,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는 인간을 보는 관점이 그렇지. 경제인이라고 봤어요, 경제인. 자, 인간은 무조건 뭐를 추구하는 존재?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 이윤을 추구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익이 극대화될 건지를 머리를 굴려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최대한 이윤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한다. 그게 경제인의 관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인일 경우에는 무슨 방식으로 관리하는 게 이 경제인을 다룰 때 가장 적절한 관리 방법이겠어요? X이론적? 과학적? 그렇지. X이론적 관리.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다루고 싶을 때에는 최대한 많은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말 잘 들을 거 아니야. 당근과 채찍, 그런 걸로. 그래서 맥그리거의 조직 이론 중에서 X이론적 접근,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경제인들을 다룰 수 있다. 라는 걸 정리했었고, 신고전적 조직 이론에서는 인간관이, 경제인 다음에 등장했던 인간관이 뭐가 있었어요? 그렇지. 사회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충족시켜주는 방식으로 인간을 관리해야만 생산성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때 현대적 조직 이론이 인간을 어떻게 보냐 하면은 이건 좀 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복잡한 인간 개념. 그래가지고 인간을 복잡인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요. 복잡인. 굉장히 막 말만 들어도 복잡할 것 같잖아. 자, 인간을 보는 인간관이 현대적 조직 이론에서는 복잡인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처음 들어봤을 생소할 개념이 테니까 자, 한번 익혀두시고. 자, 그래서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는 인간을 보는 관점이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제인으로, 그 다음에 신고전적 조직 이론에서는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회인으로, 그 다음에 현대적 조직 이론에서는 그것도 저것도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복잡인, 이렇게 인간을 보는 관점이 시대마다 달라졌어요. 요거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고. 자, 조직관, 공식적 구조를 강조한 게 고전적, 비공식적 구조를 강조한 게 신고전. 이건 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현대적 조직은 복잡하기 때문에 뭐 동태적이고 유기적인 구조를 강조한다.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하는데, 자, 이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볼 거라서 일단 넘어가시고, 환경과의 관련성, 고전적, 신고전은 폐쇄적 조직 이론. 근데 현대적 조직 이론은 개방적 조직 이론.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자, 연구 방법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고 시험에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으니까. 자, 밑에 문제 하나 있죠. 요게 이제 요 왈도의 세 가지 분류 방식을 문제로 출제를 했던 건데 국가직 시험 문제.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자, 정답은 3번? 그렇죠. 3번이죠, 3번. 자, 어느 부분이 틀렸어요? 신고전적 조직 이론은 환경과의 관련을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현대적 조직 이론에 와서야 비로소 환경과의 관련성을 고려한 개방적 조직 이론의 성격을 띠게 됐잖아. 여태까지만 해도 고전, 신고전은 폐쇄적 조직 이론이었다. 환경과의 관련성을 고려 안 했다. 쉽죠? 근데 실제로 문제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 그러니까 충분히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하면 문제를 다 잘 풀 수 있어요. 졸지만 않는다면. 장난이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조직 구조의 유형과 변화 이 부분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은 크게 이제 두 개로 조직 구조의 개념이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아, 이거 일단 지울게요. 자, 기계적 구조랑 유기적 구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기계적 구조랑 유기적 구조 두 개는 어떻게 다른가? 자, 이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조직 이론의 어떤 핵심일 수 있어요. 기계적 구조랑 유기적 구조. 두 개의 개념이 분명히 반대되는 개념처럼 느껴지는데, 맞아요. 반대요, 반대. 두 개는 이제 대비되는 개념인데, 조직의 구조를 어떤 관점에서 정리를 했느냐.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조직 구조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는 기계적 구조, 그 다음에 현대적인 구조 이론 중에서 유기적 구조라는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기계적 구조라는 거는 말 그대로요. 조직을 하나의 잘 짜여진 어떤 기계처럼 보는 거야, 기계. 행정 조직 전체가 하나의 잘 돌아가는 기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조직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지. 기계 부품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뭐랄까 몰 인간적 이런 느낌으로 인간을 하나의 그냥 기계로서 작동하는 조직의 하나의 부품처럼 여겨지는 게 바라보는 게 기계적 구조의 관점이에요. 관점. 자, 그러면은 기계라는 하나의 조직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기계 부품 하나하나가 잘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잘 작동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각자 요 기계 조직 안에서 맡고 있는 임무라는 게 있어요. 임무. 하나의 큰 뭐랄까 공장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에서는 다 자기가 맡은 하나의 작업 할당 그 양이 있잖아. 그것만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숙련된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임무에 대해서만 계속 반복적으로 숙련된 업무 활동을 하는 거. 인간 하나의 기계 부속품처럼. 자, 그게 가장 이상적인 조직 형태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기계적 구조의 관점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거기 특징 부분 있죠. 자, 이런 특징 하나하나가 사실은 지문으로 다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인간들이 각각의 이제 개인들이 맡아서 하는 직무의 범위는 굉장히 넓을까요? 아니면 좁을까요? 그렇지, 좁겠지. 다 이제 쪼각쪼각 나 있는 하나의 작은 업무를 계속 반복해서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무 범위 자체가 굉장히 좁다라는 특징을 갖는 거예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직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직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 많은 규칙과 절차들이 있어. 그거를 이제 다 이제 기계 부품인 인간들, 그 소속 구성원들은 다 준수를 해야 돼. 표준 운영 절차를 갖고 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 각자 맡은 임무에 대한 어떤 책임 관계가 분명할까요? 분명하지 않을까요? 명확하지. 자기가 맡은 일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는 그것만 잘하면 돼. 근데 만약에 그거를 제대로 못했어. 그러면은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직접 바로 명확하게 책임을 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책임 관계를 갖는 게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은 자기 맡은 바 임무만 수행하면 돼. 그러니까 전체 사람들 간의 어떤 팀워크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굳이 필요 없지. 팀워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팀워크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라는 게 인간적이지 않고 굉장히 몰인간적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통솔을 할 때에도
통솔의 범위 자체가 직무 범위가 좁기 때문에 통솔 범위도 같이 좁아진다라는 특징을 갖는 거죠. 자, 근데 자 이런 게 이제 기계적 구조의 일반적인 특징이고, 자, 근데 유기적 구조는 뭐냐면은 이거에 정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반대되는 개념. 유기체라는 거는 뭐예요? 유기체. 기계가 아니라 이거는 살아있는 생물을 얘기하는 거잖아. 예. 자, 조직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각자 이제 기계 부속품처럼 쪼개져서 자기 임무만 수행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 더 넓은 역할을 하고 넓은 역량을 소화해야만 조직 전체가 제대로 움직여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의 유기체처럼. 자, 그러니까 기계적 구조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자, 아까는 굉장히 좁은 직무만 수행하면 됐었잖아. 근데 유기적 구조는 그것보다 훨씬 넓은 직무 범위를 각 개인이 소화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웬만하면 이제 규칙이나 절차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지 않는다라는 특징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때는 그러면은 책임 관계가 분명하겠어요? 좀 덜 분명하겠어요? 아, 그렇지. 좀 덜 분명해. 그래서 이거는 책임 관계가 상대적으로 모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책임 관계가 상대적으로 모호. 자,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랑 같이 참여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까 기계적 구조에 비해서는 팀워크가 상대적으로는 높겠죠. 그래서 높은 팀워크라는 특징을 갖는다라는 게 특징.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 업무만 수행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랑 같이 참여하면서 협력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간적인 대면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역시 통솔 범위 자체도 같이 넓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의 차이점, 특징들이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자, 상황 조건이라는 건 밑에 보시면은 그거의 어떤 특징을 좀 더 구체화시켜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이 맡은 과제 자체가 기계적 구조는 굉장히 분업화되어 있죠. 분업적 과제. 자, 그 다음에 자기 업무 쪼개진,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쪼개진 그 업무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 자체의 과제가 굉장히 단순해. 단순한 과제라는 특징을 갖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책임 관계가 분명하다라는 거는 성과를 측정하기가 그렇지. 쉽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책임 관계가 분명하다라는 건 이 사람이 제대로 수행을 했는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성과 측정이 굉장히 명확하다, 쉽다라는 특징을 갖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계적 구조에서는, 자,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인간관이랑도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 자, 이것 역시 기계적 구조는 아까 고전적 조직 이론에 가까워요. 그래서 인간을 무슨 인으로 보았다? 경제인으로 보았다. 인간을 보는 인간관이 경제인의 관점이었다. 자, 그래서 이 경제인한테 동기부여를 해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다? 당근과 채찍.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경제인들이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돈이야, 돈. 돈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보상을 해주면 돼. 금전적인 보상. 자, 기계적 구조의 인간인 경제인을 다루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관리 방식이 금전적인 보상을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기계적 구조에서는. 자, 반면에 유기적 구조에서는 상황 조건이 아까 나왔던 내용들이랑 정반대예요. 그래서 분업이 어려운 과제, 각 개인이 이제 쪼개져 있는 업무만 하나만 맡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멀티플레이어처럼. 그래서 분업이 굉장히 어려운, 그 다음에 복합적인 과제, 이거를 일단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맡은 업무 자체가 분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과 측정이 쉽지 않아요. 성과 측정이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책임성이, 아까 봤지만 책임성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런 특징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유기적 구조는 아까 봤던 인간관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복잡인을 기본적으로 인간관으로 이제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경제에는 그냥 금전적인 보상만 해주면 됐지만 복잡인인 유기적 구조에서의 복잡인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 방법이 필요해요? Y이론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복잡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금전적인 보상 하나로만 이 인간들을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때그때 유연하게. 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유기적 구조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기계적 구조라는 거는 아주 그냥 처음에 등장했던 조직의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고전적이나 신고전 이런 쪽. 자, 반면에 유기적 구조라는 거는 이제 현대에 와서 다양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현대화된 조직의 구조를 유기적 구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계적 구조에서 차츰차츰 유기적 구조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에 와서는. 얘는 이제 과거적인 조직 구조의 특징, 과거의 조직 구조의 특징, 기계적 구조 형태. 반면에 현대의 조직 구조의 특징은 유기적 구조 형태를 갖는다라는 내용. 자, 이 특징만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특징들.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을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으니까. 자, 기계적 구조랑 유기적 구조라는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근데 밑에 봤더니 이게 뭐예요? 데프트의 조직구조 유형의 변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여기 맨 앞에 등장하는 게 기계적 구조. 그 다음에 맨 반대쪽에 등장하고 있는 게 유기적 구조라는 구조의 개념인데 그 사이에 데프트라는 학자는 5개의 조직 구조 유형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 구조에서 유기적 구조로 가는 그 과정에 이렇게 5개의 조직 구조가 각각의 이제 특징을 갖는 다양한 조직 구조가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한 게 데프트의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거를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그 전에 위에 있는 문제 하나 더 있죠. 자, 그거는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의 특징을 비교해 놓은 건데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유기적 구조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 아까 했던 이해했던 내용들을 떠올리시면서 벌써 풀었어? 정말? 몇 번이에요? 1번? 그렇지. 정답은 1번. 1번. 잘 맞추시네. 자,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구조상 특징에 따라 앞에 소식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로 구분하는 경우에 유기적 조직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특성에 해당하는 건 아까 1번이니까 기억, 그 다음에 리을, 비읍이죠, 비읍. 자, 유기적 구조는 직무 범위가 좁다 그랬어요, 넓다 그랬어요. 넓다 그랬죠. 책임 관계가 분명, 상대적으로 불분명. 불분명. 분명한 책임 관계는 유기적 구조 아니고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었죠. 그 다음에 몰인간. 몰인간은 딱 들어도 이거는 기계적이죠, 기계적. 몰인간은 기계적. 다원화된 의사소통 채널. 그렇지. 이거는 이제 사람들끼리 여러 개의 이제 채널로 서로 소통을 한다라는 거니까 더 몰인간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거잖아요. 인간적인 이제 소통 채널을 갖는다라는 거니까 이건 유기적. 높은 공식화.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는데 공식화라는 건 뭐냐면은 절차가 명확하다라는 의미랑도 같은 의미예요. 근데 절차가 명확하다는 건 아까 유기적 아니고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모호한 책임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유기적 구조의 특징. 자, 그래서 옳게 고른 거는 3개. 기역, 리을, 비읍 요 3개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들인데 잘 이해를 하셔서 뿌듯하네.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랑 우리 와일더의 그 고전, 신고전, 현대 조직 이론 요거 있잖아요. 요게 조직 이론의 거의 한 반을 차지할 만큼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를 해도 오늘 했던 내용, 오늘 수업에 성과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하는 게 그 유기적 구조와 기계적 구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5가지 형태의 조직들. 데프트라는 학자가 강조했던 5가지 유형의 조직들을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오늘은 이게 오늘 수업의 어떤 핵심이야. 자, 어떤 조직들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데프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기계적 구조가 있고 유기적 구조가 있고 그 사이에 5개의 새로운 형태의 조직들이 있다. 근데 극과 극을 달리는 구조는 기계적 구조와 그리고 유기적 구조 이렇게 양극단의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가 있고요. 기계적 구조에서 유기적 구조로 이행하는 그 과정에 있는 5개의 어떤 새로운 조직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데프트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던 조직 구조의 유형이에요. 자, 이건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일단은 이거 나열하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넣고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구조가 기능, 사업, 매트릭스, 수평, 네트워크 이런 구조의 특징인데 이런 구조의 이제 유형들이 있는데 그냥 앞 글자 따서 정리를 일단 해두셔도 돼요. 기사, 매순회 뭐 이렇게 기사, 매순회 뭐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이거 돈 받고 쓴 것 같아. 그래서 기사 매순회 기사 매순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각 구조의 특징. 예를 들면 뭐 기능 구조는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는데 다음 중 기능 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특징을 우리 아까 정리했듯이 이해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먼저 기능 구조. 자, 키워드는 뭐냐면은 기능 구조의 키워드는 자, 조직의 전체 업무를 기능별로 부서화한 조직 구조. 자, 기능별로 조직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 각각의 조직의 기능에 따라서 조직의 체계를 구분을 해놓은 거죠. 공동 기능별로 부서화한 구조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부서에 어떤 장이 있고요. 장이 있고 부서가 존재하잖아요.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무슨 인사과 군대 갔다 오셨으면 근데 그 군 부대 조직이 보통 뭐 이렇게 행정 부서가 있잖아요. 인사과, 뭐 정훈, 무슨 군수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눠지는 게 그게 기능별로 조직화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기능 구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구조, 그걸 이제 기능 구조라고 부르고요. 첫 번째 기능 구조. 자, 이거는 그냥 기능별로 조직화되어 있는 구조 형태. 자,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장이 있고 뭐 그 밑에 인사, 예산, 회계, 제조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눠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도식화할 수 있는 구조를 기능 구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요 구조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장이 있고 그 밑에 각각의 기능별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부서가 나눠져 있는 형태. 그거를 기능 구조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특징 중에 기능 구조는 그러면은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부서가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부서들은 전문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지. 전문적이다라는 게 특징이죠. 자, 가장 중요한 게 전문성이 존재한다. 전문성이 있다. 높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근데 또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이 각각의 부서들끼리는 서로 간의 이해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아요. 낮지.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부서 간의 갈등이 생길 여지가 높겠죠.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부서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예요? 이 부서의 장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능 구조의 특징은 각각 기능별로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은 높다. 하지만 서로 부서 간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서로 부서 간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서 간의 어떤 충돌이나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 장점 혹은 단점을 물어보는 방법으로 시험이 이제 만들어져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암기하지 마시고 일단 이해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기능 구조의 장점은 아까 봤듯이 제일 큰 장점은 전문성이 있다는 거죠. 전문성이 있다. 자기가 맡은 일만 그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숙련되어 있는 직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능의 중복을 막는다라는 게 있죠. 자, 이거는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각각의 기능은 명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인사팀에서는 인사와 관련된 일만 하면 되고 예산팀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일만 하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될 위험이 없죠. 그래서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중복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 자, 그 다음에 요 각각의 부서 안에서의 구성원들은 서로 간의 응집력이 단결의 정도겠죠. 단결의 정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그렇지. 서로 같은 임무를 수행하잖아. 그래서 서로 간에 각각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단결력이나 응집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것도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동그라미 안에 응집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서 내에 주목하세요. 부서 내의 조정과 의사소통은 굉장히 용이하다. 부서 간의 의사소통은 굉장히 어렵죠. 서로 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도 안 되고 의사소통도 어렵고 그래서 충돌이나 갈등이 더 발생할 수 있다. 부서 간에는 이렇게. 하지만 부서 내의 구성원들끼리는 굉장히 의사소통이 쉽다. 자, 단점도 같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이미 언급을 드렸던 부서 간 조정이 어려움. 자, 여기서 간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부서끼리는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게 단점이라는 거죠. 부서 간 조정이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권한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지. 이 부서를 전체를 통솔하는 장한테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집권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집권화. 의사결정 권한이 부서의 장에게 집중되어 있다. 집권화되어 있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용어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어떤 표현이 지문으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집권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의사결정 권한이 장에게 집중되어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의 속도는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빨라요. 왜? 아, 느려요. 왜? 공부를 하고 해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 그렇게 접근을 하면 돼. 의사결정의 속도는, 봐요. 집권화될수록 느려져요. 자, 집권화됐다라는 거는 의사결정자가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의사결정을, 부서의 장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의사결정을 못하고 기다려야 되잖아. 이 사람이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전체적인 속도는 굉장히 늦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단점. 의사결정의 속도는 굉장히 집권화될수록 속도는 굉장히 느려져요. 왜냐하면 의사결정권자 한 사람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반면에 집권화의 반대는 분권화라는 개념이 있죠. 예. 자, 조직이 분권화되면 의사결정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빨라져요. 그렇지. 분권화되면 그때 의사결정의 속도는 빨라진다. 왜냐하면은 이때는 의사결정권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나눠서 의사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의 속도는 집권화된 조직보다 의사결정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잘 이해를 하시네. 자,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쭉쭉 내려오셔서 나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테니까 맨 밑에 줄에 전체적인 균형을 갖춘 일반 행정과 육성이 곤란하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각각의 부서가 기능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업무를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행정학에서는 일반 행정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기는 상대적으로 곤란하다 라는 게 기능구조의 특징이에요. 기능구조의 특징. 각각 기능에 따라서 기능별로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업무를 다 이해하는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기는 곤란한 제도가 기능구조예요. 자, 일반 행정가에 반대되는 개념 같이 그냥 언급을 드리면 전문행정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전문행정가를 양성하기는 기능구조에서는 그렇지. 적합하지. 좋죠.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삭하잖아. 전문적이잖아요. 그래서 전문행정가를 양성하기는 좋지만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기는 곤란한 조직 구조가 기능구조예요. 기능구조. 자, 기능구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데프트리의 조직 구조 유형 중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사업 구조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업 구조. 자, 이거 역시 지울게요. 사업 구조. 자, 아까 봤던 게 기능 구조고요. 사업 구조라는 거는 뭘까 봅시다. 아까 기능 구조보다는 좀 더 유기적 구조에 가깝다는 건 아시겠죠? 기능 구조에서 좀 더 유기적 구조에 가까워진 두 번째 구조 형태가 사업 구조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거기 의 보시면은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산출물에 기반한 사업 부서와 방식의 구조. 산출물에 기반한 특징. 자, 산출물에 기반한 조직 구조라는 게 특징이에요. 감이 잘 안 오죠? 이렇게 하면. 자, 아까는 기능 구조라 그래가지고 장이 있고 그 밑에 기능별로 뭐 인사, 예산, 제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자, 근데 그림으로 설명하면, 자, 이건 뭐냐면은,
어떤 걸 생산하느냐, 산출물이 뭐냐에 따라서 하나의 생산물을 위해서 그 안에 각각 필요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다른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또 소규모의 기능 구조들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지겠죠. 아까는 그냥 인사면 인사팀이 다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조직 전체에. 근데 얘가 이제 쪼개져가지고, 하나의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들이 요 부서 안에 인사 담당자, 제조 담당자, 예산 담당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조직 안에 흡수돼서 들어가 있는 형태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회사를 생각해봅시다, 회사를. 삼성전자를 생각해보면, 자, 삼성전자에서는 일단은 뭐, 핸드폰도 만들고요. 반도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도 만들잖아요. 자, 만약에 스마트폰을 만드는 정보통신사업체라는 부서가 있다고 치면, 그 안에, 스마트폰 제조 부서 안에 인사, 제조, 예산팀이 따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반도체를 만드는 부서에서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인사팀과 제조팀과 예사팀이 또 그 안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는 그냥 창 밑에 전체 인사, 전체 예산, 전체 제조과가 각각 다 같이 들어가 있었잖아. 근데 얘를 쪼개가지고 각각 뭘 만들어내느냐,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느냐를 기준으로 그 안에 소규모로 이렇게 쪼개져서 들어가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요 구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 안에, 같은 삼성전자 안에 인사팀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지. 스마트폰을 만드는 인사팀이 있고, 반도체를 만드는 인사팀이 있고. 근데 아까는 장 밑에 그냥 인사팀이 다 기능 구조는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형태였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기능 부서가 각각의 어떤 생산물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이 여러 개일 수 있다. 여러 개의 인사팀이 존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업구조의 의의는, 산출물에 기반한 사업 부서화 방식의 조직구조. 어떤 걸 만들어내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나눈다는 거죠. 스마트폰 만드는 부서, 반도체 만드는 부서, 이렇게. 자, 장점과 단점을 같이 이제 정리를 또 하셔야 되죠. 장점과 단점. 자, 사업 구조는 사업 성과에 따른 성과를 책임성을 부여하기가 편해요, 어려워요? 사업 성과에 따라 책임성. 편해. 편하지. 왜?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 생산해내고 얼마나 잘 판매를 했느냐가 명확하게 나눠지잖아. 여기는 반도체를 얼마나 잘 생산했느냐라는 게 그 생산 산출 내역, 판매 실적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가 편하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특징, 제일 중요한 거. 키워드는 자기 완결적 기능 단위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지? 자기 완결적 기능 단위라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자기가 혼자서 다 끝내는 건가?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지.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기능은 여기서 다 끝낼 수가 있다는 거죠. 굳이 다른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팀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인사도 여기서 하면 되고, 제조도 여기서 하고, 예산도 여기서 하면, 스마트폰을
자기 완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다른 부서에 협력을 구할 필요가 없이.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자기 완결적인 단위예요. 완결적 단위. 완성된 단위라는 거죠. 얘랑은 이제 구분돼. 독립된 단위예요. 독립된 단위.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돼. 인사도 되고, 제조도 되고, 돈도 되고, 예산도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단위 안에서는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각의 기능 팀들은 협력을 해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때는 기능 간의 조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그렇지. 이거에 비해서는, 기능 구조에 비해서는 기능 간의 조정이 굉장히 쉽다. 왜? 얘는 자기 완결적인 기능 단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능 간 조정이 용이 그거. 자, 그다음에 자기 완결적 기능 단위. 자, 그게 두 개가 키워드예요. 자, 그것만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기 완결적 기능 단위. 그렇기 때문에 기능 간 조정이 용이. 아까 기능 구조는 부서 간의 기능 간 조정이 곤란했죠.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컸었죠. 근데 얘는 자기 완결적 기능 단위이기 때문에 부서 간 기능 간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거죠. 이 안에서만 용이하다는 거예요. 얘랑 얘는 당연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기능 단위가 다르니까. 얘는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자기완결적 기능 단위고 얘는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자기완결적 기능 단위니까 얘네들끼리는 기능 간 조정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 안에서는 기능 간 조정이 쉽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3번 그냥 보시고요. 4번 고객 만족도 증진에는 유리. 이건 이해되시죠? 예.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완결적 기능으로 협력하는 조직 체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과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갖죠. 자, 이것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단점. 자, 여기 첫 번째. 자, 생산 라인의 중복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뭐냐면은 기능이 중복된다는 의미예요. 왜냐면 이 기능이 각각 인사나 예산이나 제조 같은 것들이 요 사업 단위별로 쪼개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하는 일과 얘가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하면 오히려 편할 수 있는데 전체 기능 단위로 같이 묶여있으면 더 많은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쪼개져서 들어가니까 기능이 중복돼서 오히려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효율성에 손실이 올 수 있다라는 게 특징. 효율성에 손실이 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기능 구조의 제일 장점은 전문성이 있다는 거였잖아요. 전문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였는데,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 구조는 자, 각각의 기능이 이제 쪼개져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능 구조보다는 전문성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거죠. 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자, 기능의 중복이 발생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전문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한 대 다 통합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 인사팀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는데, 이게 나눠서 쪼개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졌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기가 어려워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규모의 경제라는 표현은 아시죠? 규모의 경제라는 거는 조직이 크면 커질수록 더 효율적으로 조직이 움직여질 수 있다. 규모가 커질수록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쪼개져서 들어간 형태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전문성도 떨어지고 자원의 낭비도 초래될 수 있고 효율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해했네. 자, 그렇게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조직 형태를 갖는가라는 거를 그림으로
그림으로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떠올릴 수 있게. 자, 5개 중에 2개 했죠. 자, 그 다음에 매트릭스 구조, 뭐 수평 구조,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조.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매트릭스 구조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